안녕하세요. 제가 주변에 가까운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제 정체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하고 고백하는 첫 번째 대나무 숲이 다른 곳도 아니고 톡톡 사연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늘 정체를 숨기고 살아온 제가 이렇게 제 정체까지 고백하면서 사연을 보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기가 막히고 속 시원한 사연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사연을 시작하니까 다들 대체 무슨 정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나, 대기업 회장 딸이라도 되나 이런 상상을 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오늘 제 사연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듣는 분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 정체는 뭐냐고요? 사연을 쓰는 수려한 말발을 보고 캐치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려나요? 네, 저는 작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나가서 소꿉놀이며 인형놀이를 하는 것보다 집에 짱 박혀서 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었을 정도로 동네에서 소문난 책벌레였어요. 재밌는 얘기들을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이 얘기의 주인공이 되어보면 어떨까 한 생각으로 시작했죠. 처음 시작은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하는 책들의 주인공을 제 이름으로 바꾸고 제가 원했던 결말로 이야기를 다시 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남한테 보여줬을 리도 없고 저 혼자서만 읽고 키득거리는 용도였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글솜씨를 알아보신 담임 선생님이 100일장에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펜을 잡게 된 첫 계기일 수도 있겠네요. 사연을 시작하면서 천부적인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봐 주신 은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평소에 집에 틀어박혀서 글만 쓰던 제게 여러 사람이랑 함께 경쟁하는 더 넓은 무대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어요. 그때 처음 나갔던 100일장을 계기로 저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지역대회, 전국대회를 휩쓸게 됐습니다. 글을 쓰는 만큼 공부도 잘 했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신이 참 공평하신 게 모든 재능을 몰아주시진 않더라고요. 저는 오로지 글을 쓰는 능력치만 최대치로 끌어올려진 사람이었고 공부를 하는 것보다 글을 쓰는 시간에 훨씬 더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족들을 앉혀놓고 대학에 가서 좋아하지도 않는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집에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이라도 하면 쌀도 많이 축내지 않고 글만 쓰면서 조용히 지내겠다. 성공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그렇게 넘치는 포부로 부모님께 통보 아닌 통보를 했고 저희 집이 하나밖에 없는 딸 작가 되겠다는데 뒷바라지 못해줄 정도로 어려운 집도 아니었거니와 공부에 재능 없어 보이는 딸을 본인들의 명예 때문에 억지로 꾸역꾸역 대학에 보내려고 하시는 꽉 막힌 부모님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월하게 대학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들이 개강 모임에 끌려다니면서 숙취로 고생하고 있을 때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고 작가가 되겠습니다 선언한 지 1년 만에 소설가로 등단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등단하고 나면 하루아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 돈방석에 앉을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매일같이 거의 출산과 같은 고통으로 작품을 창작해야 하는 삶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래서 등단을 하자마자 슬럼프도 함께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꾸 소설을 써야 하는데 제 얘기를 쓰게 되고 주변 인물들을 만드는데 제 가까이에 있었던 가족이나 친구들의 얘기를 녹여내게 되면서 이렇게 쓰다간 조만간 내 미천이 다 탄로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제 막 작가가 됐는데 등단하자마자 절필이라니 아니 될 소리잖아요. 출판사에서는 슬슬 신작을 내야 하지 않나 목줄을 조여오고 있던 터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얼굴 없는 작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작가로서 완벽한 신분 세탁을 시작했어요. 필명도 바꾸고 평소에 고수하던 문제도 완전히 바뀌었죠. 긴가민가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게 쓴 소설이 그야말로 초대박 대히트를 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매번 제가 얼굴 없는 작가로 필명을 바꿔가며 쓴 소설들이 줄줄이 대박을 치면서 저는 등단하자마자 무명 타이틀을 달고 골방으로 처박힐 뻔한 삼류 작가에서 출판사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애를 쓰는 초일류 작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제 자랑을 침튀기면서 말하는 것 같아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인걸요. 대학 생활, 저의 청춘과 맞바꾼 얼굴 없는 작가 생활은 저에게 꿈도 꿀 수 없었던 인기와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 아쉬운 점들도 많았습니다. 다음 신간을 옮길 출판사를 결정할 때도 제 책을 담당해줄 편집자를 결정할 때도 혹시라도 제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까 먼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거든요. 제가 한참 작품 활동을 할 당시에는 젊은 여성 작가들이 문단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때가 아니었어요. 얼굴 없는 인기 작가의 정체가 대학도 가지 못한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 작가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동안 신비주의 컨셉으로 인기몰이를 했었던 게 한순간에 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떨게 됐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을 정도로 날이 갈수록 불안에 취약해지고 예민하고 고약한 성격이 되는 게 스스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1등을 해보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2등, 3등이면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내가 어쨌든 올라갈 목표가 아직 남았으니까 이 목표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너무 빠르게 정상을 찍고 나니까 내가 사실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 사실이 탄로나서 언제라도 이 자리에 미끄러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시작하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결국 실력 없고 열등감만 가득한 작가라는 결론으로 이어졌거든요. 작품 활동이 뭐예요? 그땐 그런 쓸데없는 착각 속에 빠져 사느라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출판사를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출판사에서도 거액의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고 그 계약금은 저한테 또 다른 목줄처럼 느껴졌어요. 얼굴 없는 작가로 활동했기 때문에 차기작에 대한 회의도 편집자와 거의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하는 게 다였죠. 아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일은 일이잖아요. 가족들 전화는 안 받아도 편집자님 전화는 꼬박꼬박 받았거든요. 그래도 그때 나쁜 생각 안 하고 꾸역꾸역 버틸 수 있었던 건 편집자님이 있어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인생에서 땅굴을 파고 들어갈 시기에 버팀목이 되어졌던 그 편집자가 이 사연의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한 예비신랑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도 못한 채 말입니다. 작가님, 오늘은 글 좀 쓰셨어요? 재촉하는 게 아니라요. 작가님 한 줄도 못 쓴 날에는 또 자책하셔서 3일 알아놓으시잖아요. 일기라도 좋으니까 한 줄이라도 쓰시라고요. 일기 쓰기 싫다 하시면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세요. 아시죠? 저 건망증 엄청 심한 거. 다음 주까지 장마라는데 어제도 가방에 우산 챙겨놨다가 가방을 두고 와서 쫄딱 젖었다니까요. 작가님은 기억력 좋으시니까 아침에 우산 좀 챙겨가라 문자라도 좀 주세요. 편집자, 그러니까 예비신랑 말 맞다나 그 당시 저는 그날 글을 한 줄이라도 쓰지 못하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에 며칠이고 땅굴을 파고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고 그런 저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비신랑은 매일 아침 본인에게 날씨가 어떤지 비가 오면 우산을 챙겨라 같은 간단한 문자를 보내달라는 숙제 아닌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까지 글을 써야 되나 싶어서 억지로 보내기 시작했던 문자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니까 어느덧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과가 돼버렸더라고요. 오늘은 비가 온다네요. 일교차가 심하고 낮에는 엄청 덥고 습하다네요. 거의 일기예보처럼 기계적으로 보내던 문자에서 오늘은 비가 온다는데 우산은 챙기셨나요? 우산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와 같이 살이 붙기 시작하고 어떤 날은 문자를 보내다가 문득 떠오른 얘기 소재에 핸드폰을 내팽개치고 컴퓨터 앞으로 달라붙어서 몇 시간이고 꿈쩍도 않고 글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건 또 한 번 찾아온 슬럼프 기간에 제가 다시 펜을 들 수 있게 도와준 건 예비 신랑과의 대화였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과 대화를 할 땐 들뜨고 신난 기분이 들고 이것저것 얘기해 준 게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저는 문자 대신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와 예비 신랑이 전화를 받았고 저는 용기를 내어서 하고 싶던 말을 주저리 수화기 너머로 쏟아냈어요. 우리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비밀을 지켜준다고 약속하시면요. 차기작 얘기도 하고 싶고 그동안 정리해놓은 소재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화로 하는 것보다 만나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요. 나중에 예비 신랑한테 들은 얘긴데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갑자기 만나자는 얘기를 해서 본인이 잘린 줄 알았대요. 그동안 문자로 너무 귀찮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어지는 정적에 정말 심장이 콩알만하게 쪼그라드는 줄 알았다고. 여튼 조금은 충동적이기도 했지만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밝히지 않았던 얼굴 없는 작가의 정체를 편집자였던 예비 신랑에게 처음으로 공개하게 됐던 거죠. 카페에서 처음 본 예비 신랑은 공교롭게도 정말이지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건 상대방도 마찬가지였다네요. 얼굴 없는 작가라고 해서 굉장히 못생기고 바깥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외모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했었대요. 여튼 뭐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잖아요. 자전거도 처음 발을 구를 때만 힘들지 그 뒤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방향만 잘 맞으면 올바른 길로 잘 굴러가는 것처럼 저희의 관계도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편집회의를 핑계 삼아 집 앞 카페에서 자주 만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작품보다 서로의 얘기를 더 많이 나누는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예비 신랑은 제가 필명을 2-3번이나 바꿨는데도 제 데뷔작부터 저를 모두 알아봤을 정도로 저의 오래되고 열렬한 팬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그렇게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마음을 가까이에서 본 게 처음이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만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인생에서 빠진 큰 구덩이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캠퍼스 생활이나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제가 오로지 경험에 의존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예비 신랑은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더라도 열심히 배우겠다는 태도만 있으면 잘 뽑아주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에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글을 쓰는 시간도 크게 잡아먹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험이 필요한 거면 그건 어때요? 카페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들었을 땐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작가님한텐 딱 필요한 경험이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게 카페에서 하루 3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고 진전이 없을 것 같던 제 차기작도 날개를 단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직원인 제가 마치 없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는 통에 저한테는 공짜로 소재를 얻을 수 있는 대형 창고 같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사회생활 경험이 없던 제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걱정된다는 핑계로 저랑 같이 출근을 해서 카페에서 업무를 보고 퇴근한 저를 집에 데려다주는 생활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정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있겠냐고요. 차기작 집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던 즈음에 예비 신랑의 고백 겸 프로포즈를 받게 됐고 그렇게 저희는 노사관계에서 예비 신혼부부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이라서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내 정체는 우리 가족들도 몰라. 데뷔작 이후로 글을 계속 못 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그 정도로 출판사한테도 신신당부했던 내용이니까 절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내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 와중에도 저의 걱정은 오로지 저였습니다. 가족들이 만나는 여자를 하도 궁금해하셔서 제가 담당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면 가까운 사이니까 혹시라도 변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적할 때 기자들이 어디서부터 알아보는 줄 아세요? 운동선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부터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자녀 교육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제일 먼저 거처를 옮길 소식을 알릴 수밖에 없다고. 유치원 선생님, 친구 엄마들 입으로부터 제일 먼저 그 소식이 퍼져나가는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이라고 한들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요. 당연히 예비신랑 역시 가족들에게도 절대 함구하겠다 약속을 했죠. 나름대로 자기 밥줄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007에 버금가는 작전을 세우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서로 입을 맞추고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담당하는 작가 중 하나고 지금은 작가 일이랑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고 또 내가 뭐 신경 써야 할 거 있을까? 면접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뭘. 우리 가족들 조금 고지식해 보이긴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얘기하면 반대하실 분 한 명도 없을 거야. 아직 인사도 안 갔는데 괜히 지레짐작하고 걱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 말을 맞출 필요도 없잖아. 당신이 내가 담당하는 작가 중 한 명인 것도 사실이지. 그리고 지금 작가 일과 카페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없는데 연습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정말 농담이 아니라요. 등단하려고 신춘문예에 열심히 작품 써서 보냈을 때보다 첫 데뷔작이 서점에 깔렸을 때보다 몇 배는 더 긴장이 됐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이제 인생에서 평가받는 일에는 이골이 날 대로 낫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면접관들이 들고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예비 며느리들이라면 겪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놓은 시댁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안 쫄래야 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것은 오로지 예비 신랑과 꽉 맞잡은 손 하나뿐이었고 그렇게 처음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쫄아 있었던 걸까요? 인사를 간 시댁에서는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셔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어서 오히려 민망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가부장적인 성격의 외동 아들이라서 내심 어떻게 반격을 해야 하나 시나리오를 몇 개는 써보고 있었는데 정작 다들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실 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게 좀 웃기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글을 오래 쓰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의심이 너무 깊어진 게 화근이었나 봐요. 물론 그렇다고 마냥 편하기만 했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여성스럽고 소녀 같은 성격의 어머님과 달리 확실히 아버님은 예비 신랑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부장적인 느낌이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 두 사람이 만난 지는 얼마나 됐고 듣자하니 작가라고 하던데 요즘 세상에 글 써가지고 먹고 살기가 어디 쉬운가? 결혼하고 나면 집에서 남편 내조하기엔 그만한 직업도 또 없네 생각해보니까. 여긴 이 사람은 땡땡 기업 알지? 나랑 결혼하기 전에 땡땡 기업에서 에이스 소리 듣던 사람이야. 그런데 나랑 결혼하고 나서 내조하겠다고 딱 관둬버리니까 내가 결국에 땡땡 기업에서 부장 직급까지 달고 퇴직을 한 거 아니야? 남자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결국 마누라가 집에서 얼마나 내조를 잘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거든. 다른 사람들은 현명한 여자면 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커리어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이 한번 말해봐봐. 여자들 이 나이 먹으면 결국 남편 자랑 자식 자랑 가지고 줄 세우게 하는 거야. 자기 잘난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부러워하는 게 그게 여자들 세계라는 거거든. 뭐 예상을 못했던 시나리오는 아니라서요. 거기서 맞장구를 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인데 아닌데요. 요즘엔 안 그런데요 하고 당돌하게 반박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저 난 좋은 사람입니다. 아버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허허 웃으면서 젓가락으로 밥알만 세고 있었죠.
예비 신랑도 내가 말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좀 가부장적인 편이시라고 하고 괜히 소곤소곤 해주니까 든든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실실 웃고만 있는 제가 영 못마땅해 보이셨는지 아버님이 저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뭘 하시냐, 벌이는 얼마나 되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사실 요즘 세상에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하면 무례한 질문들의 연속이긴 했지만 옛날 분위기도 하고 그렇게 기분 나쁜 상황도 아니어서 저도 웃으면서 조근조근 다 대답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님도 가정주부세요. 뭐 내조를 열심히 해야겠다 의도를 하신 건 아닌데 살림이 쉬운 일도 아니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어머님이 흔쾌히 그걸 맡아주신 거죠. 저희 가족도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조금 일찍 은퇴를 하셔서 퇴직하신 지는 지금 3년 정도 되셨고요. 제 벌이는 시원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약서를 쓸 때 얼마나 버는지 밝히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요. 동현 씨가 회사 사람만 아니었어도 몰래 말씀드릴 텐데 이건 비밀로 할게요. 제 앞가림 할 정도는 먹고 살고 있고요. 최근에는 동현 씨랑 상의해서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아주 짧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나가고 있어요. 학교는 땡땡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소설가로 바로 등단을 해서 대학은 다니지 않았고요. 아버님이 이렇게 저에게 궁금하신 게 많은 줄 알았으면 제가 짧게나마 프로필이라도 준비해 올 걸 그랬어요. 나름대로 좋은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 자리가 계속됐고 저도 물으시는 질문에 너스레를 떨면서 대답을 했죠. 뭔가 부모님 얘기나 학력 얘기를 할 때 예비 시부모님이 멈칫하시고 눈빛을 주고받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그것도 정말 제 느낌이었다고 느낀 게 또 그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을 안 하시고 웃으면서 밥을 마저 먹고 커피를 마시고 좋게 헤어졌거든요. 예비 신랑과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 분위기 어땠냐 물어보니 좋지 않았냐고 당신도 그렇게 느꼈냐고 나도 좋았던 것 같다고 톡톡 사연에서 예습했던 첫 인사 자리에 비하면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인사 자리였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에 오니까 피곤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저도 처음 인사 가는 자리라 하루 종일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서 집에 오자마자 예비 신랑에게 잘 들어왔다, 고생했다고 연락만 남기고 기절하듯이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다녀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예비 신랑에게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작가들은 피드백, 그러니까 독자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잖아요. 인사를 다녀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제가 가고 나서 가족들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뭐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었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데 아무런 말도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주변에 결혼을 한 친구한테 물어봐도 보통 결혼을 전제로 하고 인사를 가게 되면 인사를 간 자리에서 상견례의 날짜를 잡는다든지 결혼식이나 예물 예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속적인 얘기를 상세하게 나눈다고 하던데 제 첫 인사 자리는 분위기는 너무 좋았지만 분위기가 좋은 것 빼고는 아무런 진전도 소득도 없는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은근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머님 아버님께서 별다른 말씀 없으셨어? 뭐 상견례 날짜라든가 예단이나 예물이라든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게 좀 이상하잖아. 급작스럽게 인사를 한 감이 없잖아 있잖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인사를 드렸으니까 두 분도 생각을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거겠지. 기다려 드리자고. 뭐든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 저와 달리 느긋해 보이는 예비 신랑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예비 시댁에 무작정 쳐들어가서 그래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따져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또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대회에 나가고 할 때는 결과 발표일을 알고 있으니 그때까지만 마음 졸이면 될 일이지만 이건 뭐 기약도 없으니 중간에 껴있는 예비 신랑만 매일같이 들들 볶을 수밖에요. 그런데 저의 그 긴 기다림이 드디어 한 통의 연락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연락의 주인공이 누구였냐고요?
당연히 예비 신랑이라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뻔한 얘기라면 제가 톡톡사연에 얘기를 제보할 일조차 없었겠죠. 저에게 연락을 하셨던 건 다름 아닌 제 예비 시아버지셨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 보는 연락처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라면 잘 받지 않았겠지만 차기작 출간을 앞두고 있던 때라 출판사에서 온 연락인가 싶어 얼른 전화를 받았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던 상대방이 아주 뜻밖의 만남을 청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나 동현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시간 내서 좀 봤으면 하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요? 두 사람 결혼에 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리던 연락을 받았던 터라 정말 기뻤죠. 회사에 제대로 취업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기다리던 합격 소식을 듣는 게 이런 기분이려나 했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예비 신랑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같이 가야겠다는 얘기에 펄쩍 뛰면서 본인 아들은 몰랐으면 한다. 저랑 둘이서만 할 얘기니까 저만 시간 맞춰서 오면 된다. 몇 번이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혼은 저랑 예비신랑 두 사람이 하는 건데 대체 결혼 관련해서 저한테만 하실 얘기가 뭐가 있지 싶어 속으로 오만 안 좋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도저히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사장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예비신랑에게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그래 우선 나가보고 대체 무슨 얘긴지 드러나 보고 그때 말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자리에는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 모두 나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너무 말이 안 되고 웃기잖아요. 이 결혼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예비 신랑만 쏙 빠져 있는 자리였던 거죠. 이상하죠. 그냥 딱 생각해도 저 자리에 내가 가서 앉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얼떨떨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주문하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시아버지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우리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이런 문제로 큰 소리 내고 싶지도 않으니까 본론만 말할게요.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주세요. 결혼은 두 사람이 좋다고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이 맞고 급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도 유지가 잘 될까 말까 하는 겁니다. 더 얘기해봤자 서로 상처만 주는 얘기 될 테니까 서로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을 때 적당한 핑계 대고 우리 아들도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잘 마무리해줬으면 합니다. 예비 시댁으로 이사를 갔을 때 다정했던 두 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다른 사람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차가운 얼굴로 저에게 헤어져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정말 이거 무슨 옛날에 유행하던 몰래카메라 같은 방송 프로그램인 건가 싶어서 몇 번을 숨겨진 카메라를 찾는답시고 식당을 두리번거렸는지 모르겠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미안해 보이는 기색은 있었지만 딱히 말리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지만 숟가락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희 집안도 저도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아닌데 대체 어느 부분에서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재차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 그걸 해명하려는 것 자체가 제가 우스워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얼마나 본인 집에 관심이 없는 양반이면 하나밖에 없는 딸을 결혼시키기도 전에 퇴직을 하겠어. 그러니까 고졸인 딸 대학 보낼 생각도 못했겠지. 내가 이것까진 안 꺼내려고 했는데 아직도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거 보고 제대로 정신 좀 차려요. 예비 시아버지가 챙겨온 보따리를 테이블 위에 턱하니 올려두더라고요. 무슨 보따리지 했는데 그 안에서 주섬주섬 꺼내든 건 실로 묶여있는 몇 권의 책이었습니다. 다시 설명하려고 해도 기가 막히는데 뭔지 상상이나 되세요? 네, 저 결혼도 전에 졸지에 예비신랑의 족보까지 본 사람이 됐네요. 그 많은 책을 저 보여주시겠다고 보따리에 주섬주섬 싸가지고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책을 하나하나 펼쳐보면서
이 파의 이 대소는 지금 어디서 뭐라는 사람이고 이 학렬에서 어떤 위인이 나왔고 일장연설을 펼치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면 사람이 벙쪄서 정신이 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아마 저희 시아버님은 미천한 제가 본인의 유서 깊은 가문의 기세에 눌려서 놀라 자빠졌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이제서야 내가 어떤 집안에 해맑게 인사를 왔나 눈치를 챈 모양인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보통 집안이 아니다 이거야.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같은 상에 앉아서 눈도 못 마주칠 집안이 어디서 사돈을 맺겠다고.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 먼저 일어납니다. 뭐에 뒷정리 안 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내버려 두고 예비 시어머님께서 짐을 챙겨서 빨리 나가자며 윽박지르고 그렇게 쌩하니 나가버리셨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사람인지 저한테 면목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평생을 같이 살아도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설득이 되겠냐면서 똥 한 번 제대로 밟았다 생각하고 잊어버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가버리시더라고요. 식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목이 온통 저에게 쏠렸고 저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해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물론 뜬금없는 상황이었을 테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결혼 앞두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캐물었고 저도 지지 않고 전화기에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 아버지 만나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 줄 알아? 당신이 너무 대단한 집안 사람이라서 나같이 미천한 집안 사람은 절대 사돈을 맺을 수 없다고 알아서 눈치껏 잘 헤어져 달라고 하시더라. 지금 이렇게 눈치 없이 붙잡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한 나한테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다면 와서 빌기라도 해. 알겠어? 전화를 끊어버리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내버리기엔 예비 신랑이 제 인생에 찾아와서 바꿔주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런 사람을 시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건 조상신이 저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것이라 생각해서 굽히고 들어가자는 생각은 절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밥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연락을 받지 않는 제가 걱정이 되신 부모님이 한달음에 찾아오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 글 때문에 그러는 거면 작가 안 해도 좋으니까 당장 때려치워라.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제 어깨를 붙들고 흔드는데 부모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얼굴 없는 작가로 살아가면서 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 스스럼 없이 얘기를 꺼내고 응석도 부리던 부모님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라는 제 모습 말이에요. 숨까지 헐떡거리면서 우는 저를 보고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고 저도 겨우 마음을 진정하고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꺼냈습니다. 얼굴 없는 작가로 활동했던 것부터 부모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제 데뷔작의 편집자로 알고 있었던 남편이 사실 여러 편의 작품을 같이 하고 많은 시간과 추억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이라는 것과 그런 사람의 집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크게 화를 내실 걸 생각하고 꺼낸 얘기였는데 생각보다 담담하셨어요. 사실 네가 얼굴 없는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부모인데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되니? 우리가 네 글 보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점 찍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 이건 우리 딸이 쓴 글이구나 알아보는 게 부모인 거다. 네가 알리기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고 우리는 항상 너의 의견을 존중하니까 굳이 아는 척 하지 말자. 그게 나랑 네 아빠의 결론이었던 거고. 그런데 그동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말하지 않은 건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구나.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의지가 되지 못했던 부모였나 싶기도 해서 널 너무 혼자 내버려뒀나 싶기도 하고. 왜 진작에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안 했어.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응?
우리 딸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어머니는 눈물까지 그렁그렁 고이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고 늘 무뚝뚝하고 과묵하신 아버지도 많이 화가 나시고 속상하신 눈치였어요. 그쪽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론은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문제인 만큼 너에 대한 모욕은 곧 우리 집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나머지 일은 부모님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동안 네 마음을 좀 잘 돌아보고 달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에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퇴직하신 땡땡 기업에 저희 아버지가 사회이사로 취임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은퇴 이후 평범하게 노후를 보내시려고 생각하시던 아버지였지만 제 얘기를 듣고 나신 후 뭔가 심경에 변화가 생기신 것 같아 죄송스럽기만 했어요. 사회이사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전해주신 얘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예비 시아버지 될 뻔했던 그 사람 알고 보니 회사에서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왜 그 나이까지 먹고 근속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만년 과장만 하다가 퇴직을 했나 알아보니까 회사에서는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든 연줄돼서 올라가려는 궁리만 하던 인간이라 명예퇴직이 아니라 말이 좋아 희망퇴직이지 거의 사직을 받다시피 해서 관뒀다고 하더구나. 지금도 퇴직하고 나처럼 어디 이사로 한 자리 들어가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여기저기 줄대고 다니는 모양이라 내가 사회이사 취임하자마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한테 연락부터 하는데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집에 시집갈 뻔한 제 신세를 비관하면서 그냥 그때 그 예비 시어머니 말대로 똥 밟았다 생각해버리면 그만일 텐데 머리에 총이라도 맞은 건지 인연을 끊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싶더라고요. 차기작 발간을 앞두고 편집자인 예비 신랑과 업무적으로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서 저랑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짠하더라고요.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다 욕을 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 집구석이 문제지 내가 사랑했던 저 사람이 무슨 문제냐 싶은 거 있죠. 답답한 부모 때문에 놓아버리기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고 좋은 인연이었으니까요. 요즘 많이 힘들지. 그래도 차기작 보는데 예전 데뷔 때 생각도 나고 좋더라. 미안해. 용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생각, 어머니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하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욕심인 건 알지만 미안해. 얘기를 하면서 금세 눈이 붉어지는 예비 신랑을 보고 저도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이 구덩이 속에 빠졌을 때 내 손을 내밀어줬던 것처럼 저도 지금 구덩이 속에 빠진 이 사람의 인생 팔짱 끼고 구경할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주겠다고요. 예비 신랑에게 당신 생각 하나만 바라보겠다. 대신 뭐가 됐든 내 편이 되어달라 약속을 받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이런 제 생각을 얘기했죠. 엄마 아빠 가슴에 대못 박은 것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에는 제 가슴에 큰 대못 박힌 채로 살아갈 것 같다고요. 그러니 이번 한 번만 저한테 못 이기는 척 양보해 달라고요. 제가 울면서 그동안 예비 시아버지한테 당했던 일들을 다 들었던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하시고도 남으셨어야 정상이지만 놀랍게도 두 분은 그게 제 뜻이라면 예비 신랑을 사위로 받아들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 예비 시아버지가 될 사람과 있었던 일들은 제가 직접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라도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허락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저에게 마지막 남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던 그때처럼 저도 다짜고짜 예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가는 동안 긴장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며느리가 된다는 생각을 하면 치가 떨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며느리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예비 신부라는 이름으로 내가 직접 꼬여있는 것들을 풀어보자 결심했죠.
원래 꼬여있는 얘기를 푸는 것이 제 직업이었고 가장 자신 있는 특기니까요. 전화를 받은 예비 시부에게 만나자는 얘기를 하니 한숨을 쉬면서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았냐고 아들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또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하냐며 꺼리는 눈치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던가요? 저 앉혀놓으시고 아버님 하고 싶으신 얘기만 실컷 하셨잖아요. 저도 이번엔 제 얘기 좀 해보려고요. 식당 주소는 보내드릴게요. 그쪽으로 알아서 찾아오세요. 안 오시면 후회할 일만 생길 테니까 그건 각오하시고요. 아, 이건 저랑 아버님 간에 해야 할 얘기니까 다른 가족분들한테는 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가장 잘 아실 테니까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마음을 굳게 먹고 전화를 탁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예약한 식당으로 찾아가니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얼굴에 짜증이 잔뜩 묻어있는 예비 시부가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무슨 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냐면서 못 배운 것들이 꼭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걸 티를 낸다는 둥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도 없으니 본색을 드러내고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전 저를 무시하는 예비 시부와 얘기를 깡그리 무시한 채 음식을 시키고 음식이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예비 시부 혼자서 실컷 떠드는 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너도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니 억울하든? 사람이 주제를 알아야지. 고졸이라며 부모님은 은퇴했겠다. 딱 봐도 잘 나가는 작가는 아닌 것 같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집안이라도 물어서 팔자 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덤벼든 거 아니냐? 내가 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람 가려 사겨라 신신당부를 했는데 한 번도 속을 안 썩이다가 결혼할 때 이렇게 한 번에 사고를 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윽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저는 실컷 떠들고 있는 예비 시아버지 앞 접시에 웃으며 음식을 덜어주고 권했습니다. 실컷 화를 내다가 제 태도를 보더니 머쓱해 하더라고요. 저 식사 자리에서 밥도 안 먹이고 자기 할 말만 쏟아내는 그런 무식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드시라고요. 드시면서 제 얘기는 천천히 할게요. 제 얘기가 끝나자마자 지난번 같은 식당에서 주문한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자기 할 말만 쏟아내던 본인 모습이 퍼뜩 떠오르셨는지 금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저한테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냐며 큰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눈 감고 달달 외울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지겹게 들은 본인 자랑과 집안 자랑을 또 시작하셨어요. 땡땡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 줄 아느냐. 거기서 과장까지 올라가고 명예롭게 퇴직한 사람이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양반 집안 앞은 고개를 들고 지나갈 수 없었다. 이미 빤히 사정을 다 아는데 그런 허풍을 떠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고 이렇게까지 창피를 줘야 하나 싶기도 했는데 이참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아버지 말대로 저희 집안 꼴이 우스워질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웃으면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저도 한마디 했죠. 아, 땡땡 기업이요? 아버님 희망퇴직 하신 곳 말씀이시죠? 명예퇴직 아니고요. 희망퇴직 하셨잖아요, 거기서. 제 말 틀려요? 아니, 그건 그때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자한테 퇴직금을 더 준다고. 아니요, 아버님 해명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았냐, 누구한테 들었냐, 그거부터 물어보셔야죠. 저 이제 시작인데요. 아버님이 땡땡 기업에서 명예퇴직이 아니라 희망퇴직하신 거, 능력 없어서 과장까지밖에 못하신 거, 그래서 퇴직하고 나서도 어디다가 줄이라도 대고 싶어서 이제 막 취임한 사회이사한테까지 연락하신 거, 그 사회이사가 무식하다고 무시한 저희 아버지인 거, 이런 거 아직 하나도 말 안 했잖아요. 더 해드려요? 고졸밖에 안 되는 능력 없고 무식할 것 같은 며느리가 사실 알고 보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아버님 아들이 그 작가 덕분에 출판사에서 먹고 살고 있다는 거. 제가 짐 싸들고 차기작 다른 곳에서 출간하겠다고 하면 아버님 아들은 새 직장 알아봐야 한다는 거. 그런 거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왜요?
아버님이 그렇게 보따리째 싸들고 오신 족보에 적혀있는 귀한 집안 사람들에 비하면 제가 이 정도 집안에 이 정도 사람인데 아직도 턱없이 부족해 보이세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실컷 토해냈습니다. 제가 평생 글만 쓰고 살았지 누구한테 이렇게 따박따박 말로 화내본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반신반의하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땡땡기업 사회이사인 저희 아버지 명함을 내미니 그제서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거의 거품을 물 기세로 놀라서 왜 자기한테 진작에 말을 하지 않았냐면서 이사님 따님인 것도 못 알아봤다고 그제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바닥에 납죽 엎드릴 기세로 저한테 저지른 무례를 사과하시더라고요. 참 웃기지 않나요? 사람 태도가 명함 한 장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은퇴 일찍 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한심한 예비 사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꽤나 놀라셨는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손을 덜덜 떨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사님이 아버님이신 줄도 모르고 내가 안 그래도 취임하시자마자 연락을 드렸었는데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아버님이셨으면 진작 이 얘기를 하지. 내가 상견례 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마련을 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저희 아버지께서 아버님 만나면 똑똑히 전화라고 하시더라고요. 회사를 다닐 때나 회사를 관두고 나서나 자기한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사람 하나 못 알아볼 정도로 안모가 없는 사람한테는 놔줄 수 있는 줄 단 하나도 없다고요. 그나마 아들은 제대로 키운 것 같으니까 사돈지간이 되는 건 그동안 저지른 무례에 제대로 사과하면 고민해 보시겠다고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오늘 결혼 허락 받으러 온 거 아니고요. 아버님한테 사과받으러 온 거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도 대체 자존심이 뭔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던 예비 시부는 그제서야 자존심을 내려놓고 본인이 그동안 저지른 만행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에 비하면 사과가 마냥 속 시원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사과를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었겠어요. 물론 예비 시부는 아직도 저와 예비 신랑에게 한 잘못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노하셨는지 줄타기는 정말 물 건너 간 건지에 대해 궁금한 게 더 많은 것 같아 보였지만 보따리까지 싸들고 족보 자랑을 하던 아버님에게는 이만큼 통쾌한 복수가 또 있겠나 싶어서 나름대로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들으시기에 속 시원한 복수 아니었을 수도 있고 원하던 결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엎어질 뻔한 결혼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후일담인데요. 상견례 자리에 1시간이나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양손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는 저희 부모님께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사돈들 사이에 껄끄러운 일 만들지 말자면서 너그럽게 사과를 받아주셨지만 아버님이 넌지시 꺼낸 사회이사 자리 얘기는 또 저희 아버지가 칼같이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딸 통해서 제 의견 전달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계속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우 다시 붙여놓은 유리잔도 다시 깨버리고 싶으신 겁니까? 단호하고 칼같이 거절하는 저희 아버지 덕분에 상견례 내내 예비 시아버지는 눈도 못 마주치시고 안절부절 눈치만 보셨답니다. 그렇게 무사히 상견례를 잘 마치고 파하려는 길에 예비 시어머니 역시 막 집에 가려는 저를 붙잡고 지난번에는 너무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나는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나도 많이 맞아봐서 알지만 원래 때리는 사람보다 옆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방관자가 더 나쁜 법이잖아요. 나도 젊었을 땐 안 그랬거든. 내 일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내조를 한답시고 내 이름 다 잃어버리고 살면서 내 의견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때 제대로 목소리 한 번을 못 내준 게 내내 마음에 걸렸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랑은 다르게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첫 단추는 잘못 꿰지만 그만큼 더 잘할 테니까 나한테도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자기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으로 있어줄 수 있겠어요? 좀 멀리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과의 다툼과 갈등이 있었지만 사람이 사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남남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이 된다는 게 다 이런 게 아니겠어요? 저도 늘 소설을 쓰지만 갈등이 있으면 이 갈등이 폭발하든 해결이 되든 결국 해소가 되면서 얘기가 마무리되거든요. 앞으로 제가 새로운 가정을 꾸려 나가면서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고 그 갈등이 폭발하고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저는 어머님의 얘기처럼 때로는 아내의 자리에서 때로는 며느리의 자리에서 때로는 딸의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내면서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거기서 목소리를 내는 건 바로 저일 거니까요. 지금 사연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마음속에 저마다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살아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시원하게 한번 매듭을 풀어본 사람으로서 본인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솔직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고 나의 목소리를 내보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조언해 봅니다. 내가 쓰는 소설의 주인공은 바로 나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돌아온 싱글 돌싱녀입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선택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후회라는 감정이니까요. 저 역시도 수없이 많은 후회를 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결혼이랍니다. 저는 대학 시절 같은 과에서 만난 예비역 선배를 짝사랑했었어요. 여중 여고를 나와 남학생과 마주칠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제게 있어서는 첫사랑이라 다름없었죠. 거기다 엄격한 부모님께서 정해두신 통금 시간도 있어서 휴일에 놀러 다니기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저 자체가 집순이라 이성과의 만남이 아예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배가 제가 처음 해보는 짝사랑이자 첫사랑이었죠. 대학 시절 내내 마음고생을 하던 저는 졸업 이후 선배에 대한 기억을 아련한 추억으로 하나로 두고 있답니다. 운이 좋게도 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에 성공해 꽤 큰 규모의 식품회사의 상품 개발팀 막내로 사회생활을 첫 발을 뗐어요. 대학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서 배우는 것은 말 그대로 천지 차이더라고요. 매일 사수에게 혼나면서 배우기 바쁜 시간이었죠.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나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선배를 만나게 됐어요. 물론 동기들과 사회생활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토로하느라 선배와는 제대로 얘기도 나누지 못했지만요. 그런데 다음날 선배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만나자고 말이죠. 얼떨결에 재회를 하고 몇 번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습니다. 연애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저는 금방 선배에게 빠져들었죠. 주변에서는 저런 남자를 왜 만나냐고 저를 말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누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타오르게 되는 그런 청개구리 심보가 발휘됐다고나 할까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스타일의 남자가 절 위해 무언가를 양보하거나 저에게 신경 써주는 모습에 우쭐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인연을 만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선배 쪽에서는 저와의 결혼을 무척이나 기뻐했죠. 처음 인사드린 날 시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아 주셨고요. 선배의 누나도 서글서글하게 잘 해주셨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반대가 엄청나셨어요. 사실 선배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요즘은 취준생이란 말로도 부르더군요.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백수한테 시집가서 무슨 고생을 하려는 거야. 올해는 공무원 시험 붙을 거예요. 작년에도 아쉽게 떨어졌다니까. 아니 다른 것에는 그렇게 똘똘한 애가 결혼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이번에 못 붙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정신 차려 이거사.
부모님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거기다 제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자 더 난리가 났죠. 펄쩍펄쩍 뛰시며 그냥 같이 죽자고 하실 정도였어요. 뭐에 그렇게 정신이 팔렸었는지, 왜 부모님을 기어이 꺾고 결혼해야만 한다고 우겼는지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선배 아니면 안 된다고 믿었죠. 결국 저는 부모님의 축복도 없이 결혼을 마음대로 감행했어요. 제 결혼식에 두 분은 끝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속상하고 눈물이 났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그러다 보면 부모님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충격적이게도 겨우 시집간 지 딱 일주일이 지나고 와장창 깨어졌어요. 초반이야 좋았습니다. 결혼 생활 이 정도면 할만하다 싶었죠. 시집살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는 친구들을 비웃어 줄 수 있을 만큼 시어머니께서는 다정하셨고 남편도 연애하던 때랑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일주일 가더라고요. 솔직히 아침에는 저도 출근하기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걸 핑계로 아침 식사 준비하시는 시어머니를 나 몰라라 하고 있기에는 좀 껄끄럽더라고요. 죄송스럽고 눈치도 보였죠. 시어머니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귀에는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새벽같이 일어나 밥솥에 밥을 안치고 국을 끓였죠. 사건의 시작이 된 그날에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잠도 다 깨지 않은 남편이 식탁에 앉더니 몇 숟가락 먹지도 않고 짜증을 내더군요. 진짜 밥상이 이게 뭐야? 풀떼기뿐이네. 이렇게 먹고 무슨 공부를 하라는 거야? 공무원 준비가 좀 힘든 줄 알아? 공부도 다 체력으로 하는 건데. 이게 뭐야? 진짜 짜증나게. 아드님, 내가 저녁에는 고기 준비해 둘 테니까 오늘 아침은 그냥 넘어가자, 응? 세아가, 내가 아침에 고등어라도 좀 굽자고 어제 얘기했는데 못 들었니? 고등어 냉장고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장조림 있잖아, 여보. 아침부터 바빠 죽겠는데 어린애처럼 반찬 투정이나 하는 남편이 유치하고 답답했지만 저는 꾹 참고 장조림을 권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불만인지 고기를 먹으면 뇌가 둔해진다며 화를 내더니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사람처럼 남편을 애타게 부르셨지만 소용없었어요. 급기야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노려보다 남편이 들어간 방으로 따라가셨죠. 혼자 식탁에 남은 저는 혼이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내가 뭘 본 건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무슨 시트콤 한 장면을 일렬에서 본 기분이었죠. 저는 약간은 얼이 빠진 상태로 식탁을 치우고 우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도통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점심시간에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았을 텐데 그날은 연락이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카톡을 보내봤지만 읽지도 않았죠. 저는 하루 종일 남편이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공무원 준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결론을 내렸죠. 10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으니 충분히 예민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좀 참고 비위를 맞춰주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길에 시장에 들러 고등어와 조기를 사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내일 아침에는 남편이 원하는 반찬을 해줄 생각이었죠.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찬바람이 분다고 해야 되나?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는데도 거실에서 TV를 보시던 시어머니께서는 눈길 한번 안 주셨습니다. 평소라면 저녁을 먹으러 잠깐 들어왔을 남편도 보이지 않았고요.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께서 딱 사람 환장하게 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 잘하는 짓이다. 아침부터 남편 속 시끄럽게 하고 출근하니 좋디?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네 서방 밥 먹으러 안 온다더라. 공무원 준비하면서 집밥 아니면 배가 든든하지 않아서 공부가 안 된다고 지금껏 한 번도 빠짐없이 집에 와서 밥 먹었는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전 따로 연락받은 거 없는데요, 어머님. 그이가 그래요? 밥이 허술해서 안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유가 그거 아니면 왜 안 들어오겠니? 본인 말로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껏 그런 일 없던 애가 갑자기 그런 핑계를 대고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어머님.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내일 아침은 그럼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준비해야겠네요. 시어머니는 말대꾸하는 꼬락서니를 보라며 펄쩍 뛰셨지만 저는 사온 생선을 냉장고에 넣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돌아오는 동안에는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 오자마자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배고픈 것도 쑥 들어가더라고요.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좀 많이 아끼고 챙기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까지 이유를 붙여가며 화를 내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멘트만 들리더군요. 늦은 시간 집에 들어온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대뜸 아침에 있었던 일을 사과했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이 고장나서 맡겨둬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사정을 설명했죠. 저는 한바탕 퍼부어 볼 요량으로 기다렸는데 남편이 먼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100일만 좀 참아주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제게 연락을 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100일만 참고 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100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남편의 반찬 투정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제 생일이 있었는데 남편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눈치였어요. 애시당초 기대도 하지 않았던 터라 저는 그냥 저녁 식탁에 제일 친한 친구가 보내준 미역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주 낯떨어지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래? 미역국이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시험이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미역국을 끓이는데 당신 내가 떨어졌으면 좋겠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내 생일이라고 보내줘서 같이 먹자고 올렸는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그럼 내 국은 따로 하는 걸로 하든가. 당신 생일이면 당신만 먹으면 될 일이잖아.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내가 생일 축하는 바라지도 않았어. 그래도 당신 말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끄럽다. 어디서 남편한테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르니? 생각이 그렇게 모자라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드님, 내가 바로 다른 국 끓여줄 테니까 먹지 말고 기다려봐. 됐어요. 입맛 없어졌어요. 그냥 갈래요. 남편이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버선발로 따라 나가시며 제게는 사람 잘못 들어와서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다고 하셨죠. 어차피 어린 시절부터 거창하게 생일을 챙겨온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서럽더라고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새어나오는 눈물을 꾹 참고 친구가 보내준 미역국을 먹기 시작했죠. 남편을 붙잡지 못한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보시고는 남편이 나갔는데 밥이 어떻게 넘어가냐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사람 앞에 두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반응 없는 제게 화가 나셨는지 먹고 있는 식탁의 반찬들을 모조리 쓸어서는 싱크대에 가져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말도 없이 방으로 쓱 들어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저는 참았던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미역국이 목에 매였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결혼한 것을 후회했어요. 부모님들은 이런 상황을 다 예상하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왜 어른들은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들이 있는지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나갔다 들어와서는 꽃다발 하나만 내밀고는 그냥 그렇게 잠들더군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다음날 일어나서는 그날의 일은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행동했죠.
전혀 달라진 것 없는 날들이 또 이어졌습니다. 베개가 너무 높다. 방에 방향제가 사람을 처지게 만든다. 아주 별의 별 거지 같은 이유를 들어가며 예민하게 굴었죠.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방향제가 왜 갑자기 거슬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 역시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따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남편과 다투는 날들이 많아졌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때마다 남편 기분을 살피지 못했다고 저를 쥐잡듯 잡으시면서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셨습니다. 이러다 제가 숨 쉬는 것도 문제라고 하실 것처럼 모든 이유에 저를 가져다 대셨어요. 지인들은 남편의 행동이 도를 넘는다고 다 큰 어른이 공무원 시험 하나 치는 걸로 저렇게 유세를 떨 것까지 있느냐고 말들이 많았죠. 저는 미련하게도 꼴에 그것도 남편이라고 겉으로는 편을 들게 되더라고요. 대망의 시험이 끝나고 남편은 묘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먼저 말해줄 때까지 얘기 꺼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생각에 고생 많았다는 말만 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무슨 약속이 그렇게 많은지 저녁마다 늦게 들어왔어요. 술을 마시고 오는 날도 있었죠. 그날은 남편은 술이 떡이 되게 마신 상태로 친구의 부축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작년까지 함께 공무원 준비를 하던 사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혼자 서지도 못하는 남편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어요. 힘겹게 남편을 저희 방으로 옮기고 나니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친정 식구들 그 누구도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 역시도 술은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이었고요. 반면 남편은 줄담배의 술고래였죠. 연애 시절에도 이런 점 때문에 다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겨우 합의를 본 것이 금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술을 마시는 것을 양보했다고 해서 제가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머리가 아픈 것이 같은 방에 있는 것이 고역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남편을 그대로 방치해두고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불편한 잠자리였지만 피곤해서 그런지 그대로 잠들어 버렸어요. 문제는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제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데 그날은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께서 일찍 나오셨더라고요. 소파에 잠들어 있는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는 당황하시며 저희 방으로 들어가셨고 전날 밤 그대로 침대에 엎어져 있는 남편을 보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잠든 저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셨죠. 너는 남편을 저렇게 두고 잠이 오니? 제가 술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어지러워서요. 그래서 거실에서 잤는데 왜요, 어머니? 왜요, 어머니? 너 지금 네 서방이 어떻게 잠들어 있는지 알아? 겉옷은커녕 양말도 그대로 신고 있어. 어제 뭐 했니? 저는 시어머니의 그런 말씀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온 사람이 그럼 옷 갈아입고 양말 벗고 씻고 잠들었을 리 없잖아요. 안 그래도 아침부터 방 안 환기를 어떻게 시켜야 하나 고민이 가득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어머니께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화를 쏟아내셨어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듣고 있는데 저는 조금도 어머니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한참 만에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술에 취한 남편의 양말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수건으로 닦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왜 그런 것까지 남편한테 해줘야 해요? 제가 무슨 보모도 아니고 본인이 술을 그렇게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마셨는데 저더러 그런 것까지 해주라고 하시는 건 너무하신 것 같아요. 너무해? 아, 뭐가 너무한데? 그럼 하늘 같은 남편한테 그런 것도 못 해준단 말이야? 아, 너는 이런 것도 안 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해? 그이도 그런 뒤처리 시키려고 저랑 결혼한 것은 아닐 텐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해줘야 한다.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니, 요즘 그렇게 하면 같이 못 살아요. 뭐? 같이 못 살아? 왜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니? 고작 남편이 술 마셨다고?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에서 보고 배운 것이 그렇게 없냐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침착하게 반응하려고 했지만 친정까지 들먹거리며 얘기를 하시는데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저는 그렇게 안타깝다 생각되시면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라는 말을 남기고는 대충 짐을 챙겨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회사 근처의 목욕탕에 가서 씻고 출근할 생각이었죠. 집을 나서는데 등 뒤로 시어머니께서는 남편 해장 준비도 안 하고 어디를 가느냐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그런 것까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회사에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하는데 점심시간에 맞춰 남편이 회사 아래로 왔더군요. 술에 너무 취해서 미안하다고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에 마음이 풀려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점심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말씀이 심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저녁에는 다 함께 외식을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자고 했어요. 저는 서운함이 많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고집을 부리는 것도 아니다 싶어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저녁 시간 내내 불편하고 어색했죠. 시어머니께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지만 어른들이 그것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말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그 일은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룬 이후 한동안 평화가 찾아오나 싶었죠. 비록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했지만 저도 적응이 된 것인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시험에서 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남편은 2년 연속 떨어진 것을 견디지 못했어요. 왜 자신이 떨어져야 하느냐고 화를 냈죠. 하지만 점수로 보면 커트라인과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쉽게 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냉정하게 공부를 안 한 탓이 아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남편에게 그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기만 하셨어요. 남편은 1년 더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고 했죠. 속으로 이 무슨 벼락 맞을 소린가 싶더라고요. 저는 어느 정도 가망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라면 그냥 취직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회사나 공기업 취직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죠. 처음에는 생각을 해보지 않고 싫다고만 하더니 제가 열심히 설득을 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 간과한 것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허영심입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남편의 허영심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저는 어떤 직장이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지원하기를 바랐어요.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대기업이 아니어도 상관없었고요.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TV 보시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남편은 무조건 대기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분야는 따져보지도 않고 막 집어넣더라고요. 취직 준비를 해본 경험으로 그렇게 해서는 소용이 없다고 말했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남편이 공무원 대신 대기업 취직 준비를 한다는 소식에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벌써 자신의 아들이 대기업 간부라도 된 것처럼 극진하게 대접하더군요. 공무원을 준비할 때보다 더 했어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된 것의 팔알은 시어머니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두 사람의 행동을 바라만 봤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썼던 모든 기업에서 떨어졌어요. 풀죽은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안쓰럽더라고요. 여보, 꼭 대기업일 필요 있어요? 어디든 능력을 인정받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잖아요. 지금 나더러 어중이 떠중이들이나 다니는 이름 없는 회사라도 가라는 말이야? 내가? 당신 알잖아. 내가 학교 다닐 때도 과에서 이름 날리던 사람이야. 나보다 못한 녀석들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더러 뭐 어째? 당신은 대기업 다닌다고 지금 나 무시해?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요? 난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에요? 과민 반응? 지금 사람 개무시했잖아.
남편은 말꼬리를 잡아가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런 남자인 줄 왜 모르고 결혼을 했나 온갖 생각이 들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도 남편의 말에 맞장구를 치시며 제게 화를 내셨죠. 이게 다 새아가를 만나서 그렇잖아. 우리 아드님이 그동안 얼마나 승승장구 잘 나갔는지 알아? 회사 고까짓거 다닌다고 남편 알기를 개똥으로 여기니까 우리 아드님 될 일도 안 되는 거고. 그러게 아드님, 그래서 내가 아무나 집에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 좀 더 해보라고 말했잖아.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그이 무시했다고요? 아니, 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 할 수 있도록 그만큼 뒷바라지 했으면 충분히 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가짓 회사, 어머니 아들은 붙지도 못해서 지금 저한테 화풀이 하고 있으니까. 봐봐, 또 개념 없이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것 좀 봐라.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집에서 말 한마디 하겠니? 시어머니께서는 목청 터져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는다고 소리소리 지르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감싸고는 제게 당장 사과하지 않고 뭐 하는 짓이냐고 했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런 저의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시며 우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더 화가 나서 제게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저는 처음으로 이혼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순간들을 더듬어 생각해보니 이대로 계속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도 없으니 이혼을 하려면 지금 결정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참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집은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요.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급변하게 된 것은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돌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시누이가 와 있더라고요. 옳게 왔어요? 아우 요즘 야근이 잦다고 하던데 오늘 일찍 들어왔네. 형님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옳게 몰랐어? 나 이혼했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와 살기로 했는데. 엄마, 옳게한테 얘기 안 했어? 내 집에 내 딸 들어와 산다는데 며느리한테 보고를 왜 하니? 엄마도 참, 말을 왜 그렇게 못되게 하신대? 미리 얘기는 해야죠. 옳게, 미안해. 나라도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시누이는 아주버님이 바람이 난 것도 서운한데 밖에서 애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버님 편만 드는 시댁 어른을 보고 있자니 그동안 참아왔던 시집살이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더라고 하시면서 위자료 왕창 뜯었다고 웃으시더라고요. 남편의 시어머니의 시누이까지 다 함께 살 생각을 하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이 하나라도 있다면 시누이가 저를 많이 도와준다는 것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트집에도 제 편을 들어주셨답니다. 제 생활은 조금씩 숨통이 트여갔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남편이 자리를 자꾸 피하기만 했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나갔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들어오는 일이 계속됐어요. 저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을 정도였죠. 저는 어디를 다녀오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알 것 없다고 딱 자르더라고요. 저는 늦게 들어오는 것이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짜증을 내기만 했어요. 집구석만 들어오면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사람이 있는데 들어오고 싶겠어? 어디를 다녀오는지도 묻지도 못해요? 그것 하나 물었을 뿐인데 왜 화를 내고 그래요? 남편은 끝까지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이상은 묻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기가 말하고 싶으면 하겠지 싶어서 마치 남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뭔가 아시는 눈치더라고요. 둘이서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입을 딱 닫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정말이지 말도 되지 않을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과 얘기를 좀 했는데 더 늦기 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석사를 따고 올까 해요. 유학이요? 여보, 갑자기 무슨 유학이에요? 석사학이라뇨. 갑자기 공부를 다시 하겠다고요? 우리 아드님이 원래 공부는 꾸준하게 잘했지. 그래, 추천서는 써준다고 하셨어? 며칠 전에 그 문제로 교수님 찾았잖아. 추천서는 써주시지만 그 대학에 원하는 시험도 준비해야 하고 면접도 봐야 돼요.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준비 좀 하려고요.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갑자기 영국이라니. 대학 시절 남편이 공부를 잘했던 것은 맞지만 계속 공부를 할 생각이었다면 대학에 남아서 대학원 진학을 했겠죠. 그것도 아닌 사람이 이제 와서 공부를 다시 하겠다니요. 그것도 해외로 가서 제 귀에는 그저 취직 준비를 하기 싫은 사람의 도피성 멘트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도 갑자기 무슨 공부냐며 물었지만 남편은 이전부터 하고 싶었다는 말을 하며 구체적인 얘기를 줄줄 하더군요. 아무래도 최근 밖에 나갔던 것이 유학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이 한창 열을 올려가며 대화를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럼 영국으로 건너가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당신 학비하고 생활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뭘 어떻게 해? 내가 공부하는 동안 당신이 벌어야지. 당신 영어 할 줄 알지? 지금 나더러 영국을 같이 가잔 말이에요? 여기 생활은 어쩌고요? 나 이제 곧 승진도 앞두고 있는데 그거 다 버리고 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는데 당신은 여기 남을 생각이었어? 같이 가야지. 아니면 당신도 가서 공부를 하던가. 뭐? 이게 미쳤나? 야, 너 이 새끼 지금 올케랑 의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제가 너무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있자 신우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죠. 남편은 뭐가 문제냐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와 의논을 하지 않은 것은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 제게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공부하는 뒷바라지를 하라는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침묵하고 있는 동안 시누이는 남편을 닥달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중간에서 시누이를 꾸짖고 계셨어요. 말이 안 되잖아. 연고도 없는 영국에 올케가 가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건데? 가서 식당 아르바이트라도 하라는 말이야? 진짜 너는 네 와이프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교수만 되면 다 보상받을 텐데 그것도 못 참는다고?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 그거 좀 그만두면 어때서? 아무것도 아닌 걸. 당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포기할 생각 없어. 내가 왜 영국을 따라가야 하는데? 난 못 가. 가려면 당신 혼자 가. 너는 남편이 가자고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지는 못할 망정 뭐? 혼자 가? 아니, 네가 여기 남아서 뭘 할 수 있는데. 하긴 여기서도 남편 공부하는데 그거 하나 못 맞춰서 공무원 시험이고 취직 시험이고 앞길 다 망친 인간이 거기 가서도 안 그런다는 보장은 없지. 어머니, 제가 언제 그이 앞길을 망쳤는데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건데 왜 제 탓만 하세요? 다 까놓고 얘기해서 네가 뭐 한 게 있니? 시집 올 때 혼수를 제대로 해갖고 왔니? 내가 왜 널 받아줬는데? 집에 돈이 많다기에 내 아들 앞길도 좀 펴지나 싶었는데 땡전 한 푼 못 받지를 않나. 그나마 내 아들 비위는 잘 맞추고 죽은 듯이 살겠다 싶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했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내 발등을 내가 찍었지. 이렇게 치밖에 모르는 인간인 줄 알았으면 절대 허락 안 했어. 네가 너희 집안 돈 빼면 뭐 볼 게 있니? 다 참아주고 살았더니만 그 은혜를 모르고. 시어머니의 막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지금 당장 결단을 내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날뛰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덜컥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꺼냈어요. 삽시간에 집안은 조용해졌죠.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곧 시어머니께서는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내뱉느냐고 더 소리를 지르셨지만 저는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제 짐을 챙겼어요. 따라 들어온 남편은 이대로 나가면 용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소리마저도 제 귀에는 개 짖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죠. 짐을 싸서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위자료 각오하라고 하시더군요. 위자료요? 무슨 위자료요? 지금까지 제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셨으면서 제가 무슨 위자료를 내야 한단 말씀이세요? 그럼 이혼 얘기를 꺼낸 쪽이 넌데 당연히 위자료 줘야지. 그동안 우리가 너 때문에 받은 피해가 얼만데 너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들 앞길 망쳤잖아. 엄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야. 올케가 달라고 해도 모자랄 판국이야. 지금 조용히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이혼 얘기 꺼낸 사람이 줘야지. 그래요. 누가 줘야 되나? 변호사 통해서 따져봅시다. 내일 당장이라도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차마 친정으로 돌아갈 자신은 없었어요. 회사 근처 모텔에 들어가서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제 이혼 소식은 의외로 빨리 친정 부모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연락 한번 하고 지내지 않았는데 바로 회사로 찾아오셨더군요. 퇴근 시간에 맞춰 오신 두 분을 보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당장 집으로 가자고 하셨고요. 그리고는 변호사를 보강해서 제대로 위자료를 받아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고 싶은 일만 하라고 하시면서요. 부모님께서 손을 쓰신 덕분인지 제 이혼은 빠르게 해결됐습니다. 남편이 가진 재산이 없다 보니 위자료로 할 것도 없었어요. 그쪽에서는 어마무지한 돈을 요구한 모양인데 가차없이 기각됐죠. 이혼 이후 일상을 되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왜 이혼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도 한때였어요. 관심은 금방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덜컥 제게 건물을 하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형제들이 다 받았죠. 유산을 미리 정리해서 넘겨주고 어머니와 둘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다들 갑작스러운 유산은 뭐냐고 화를 냈다가 부모님의 계획 앞에 뻘쭘해졌죠. 건물 관리라고 해봤자 뭐 할 일이 있을까 싶어서 가볍게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주신 건물에는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거기다 위쪽은 사무실도 있었고요. 생각 이상으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 와중에 1층 가게가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죠. 그 얘기를 듣는데 살짝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릴 때 식당 주인이 되는 것을 꿈꾼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과 의논 끝에 중식당을 열기로 마음먹었어요. 식당 일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손이 많이 갔어요. 테이블 정해서 인테리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방을 책임져 줄 사람을 찾는 것도 일이었죠. 저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나마 수월한 편이었어요. 중국 호텔에서 일을 하던 사촌 오빠가 때마침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일주일을 그 집을 찾아가서 오빠한테 매달려 겨우 모셔올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입소문은 금방 나더라고요. 매출이 꾸준하게 올랐죠. 매일 정산하는데 늘어나는 것이 보이니까 뿌듯했습니다. 내가 해냈다는 자신감도 붙었고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두 번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낯익은 두 사람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봤지만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죠. 이혼한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두 사람도 저를 본 것인지 깜짝 놀란 눈을 하더니 금방 얼굴에 비웃음을 띠고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꼴보기 싫은 두 사람의 등장에 기분이 확 상해서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곧 매니저가 와서는 두 사람이 저를 찾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음 같아서는 돈은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죠.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식당에 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짜증이 났거든요. 하지만 손님들도 계셨고 무엇보다 곧 단체 예약이 3팀이나 줄줄이 되어 있어서 큰 소리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가 식당이라니 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 소리지. 하여간 그냥 여기서 제일 비싼 거 내와. 대접 좀 하렴. 이혼할 때 네 인생이 불쌍해서 우리가 위자료도 봐줬으니까. 저희 변호사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법정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걸 가지고 그리고 제가 두 사람을 대접할 이유는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도 한때는 어머니로 모셨던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음식값 얼마나 한다고 생색이야. 그러니까요. 한때 어머니를 모셨던 사람한테 제가 왜 대접을 해야 하는 거냐고요.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럼 당신 돈으로 사서 먹어요.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저는 아직도 제가 자신들 며느리고 아내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로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이 나오는 것이 들렸지만 무시했죠. 하지만 홀의 직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다들 인상을 쓰며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는 좌석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오실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표정 관리를 하라고 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촌 오빠도 소식을 들었는지 자기 음식이 저러 인간들 입에 들어가는 꼴은 못 본다고 당장 쫓으라고 성화였어요.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괜한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다는 말로 오빠를 달래고는 남 몰래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식사가 끝났는지 두 사람이 다시 저를 찾는다고 하더군요. 홀에 있던 직원들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다른 손님들을 챙겨보라고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뭐 맛은 괜찮던데 이렇게 파리만 날리는 걸로 봐서는 네가 문제인 거 아니니? 우리 아들만 봐도 알 수 있지. 너랑 헤어지고 나서 바로 대기업에 입사해서는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데. 하여튼 그때 너랑 결혼하질 말았어야 했어. 다 드셨으면 이상한 소리 마시고 계산하고 가세요. 그런 말 듣고 있을 이유 없으니까. 돈은 무슨? 내가 말했잖아. 대접 좀 해보라고. 너 때문에 우리 아들 버린 인생이 몇 년인데 그거 보상한다 생각해? 우리 일어날 테니까. 무단 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냥 계산하고 가시죠. 그리고 2번 다시 여기 오실 생각 마시고요. 서로 얼굴 봐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요. 당신이야말로 손님이라고는 몇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괜한 힘 빼지 말고 어디 노래방 도움이라도 하지 그래. 당신 학교 다닐 때 노래는 잘 불렀잖아. 그걸로 돈 버는 쪽이 낫지 않겠어? 어차피 그 집에서도 내 처진 마당에. 저는 당장이라도 전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아랫 입술만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낄낄거리며 웃었죠. 두 사람이 돈도 내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잽싸게 앞을 막으며 계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전 남편은 제게 받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저희 직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드님, 그냥 돈 주고 가자.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직원들이 이렇게 매달리게 두겠어. 하여튼 뭘 해도 안 되는 애니까. 이봐요 아가씨. 아가씨도 앞길 펴고 싶으면 여기 당장 그만둬요. 당신 사장이란 사람 재수 온 붙은 애니까. 시어머니가 가로막는 직원들을 툭툭 치며 말하자 저희 직원들이 시어머니의 손을 쳐내며 두 사람이 기절초풍할 만한 사실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시는군요. 여기 이 건물주가 우리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아까부터 파리만 날린다고 하시는데 저희 지금 단체 손님 때문에 손님 안 받고 있을 뿐이거든요.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시던가. 별 이상한 사람도 와보겠네. 직원은 시어머니 말씀에 카드를 꺼내던 전 남편의 손에서 낚아채듯 카드를 가져가서는 순식간에 계산을 끝내버렸죠.
그 사이 전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저와 건물을 번갈아 바라보더군요. 저는 태연하게 고개만 까딱하고는 자리를 벗어났어요. 직원들은 두 사람을 몰아내듯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번갈아 가면서 제게 전화를 했어요. 심지어 가게 앞으로 찾아오기까지 했죠. 두 사람의 심보는 뻔했습니다. 제가 돈이 좀 있어 보이니 말을 바꿀 생각이었겠죠. 저는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겠다고까지 경고를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제가 설마 그렇게까지 나올까 싶었는지 멈추지 않았죠. 전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는지 아침 저녁으로 제 가게 앞에 찾아와서는 제게 얘기를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전 남편과 얘기를 해보기로 했죠. 당연히 주변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난리였지만 저는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면 정리를 하고 싶었죠. 미안해. 내가 말이 좀 심했지.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당신 탓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괜히 누구라도 탓하고 싶었나 봐. 미안해. 유학 간다고 그렇게 하더니 유학도 안 가고 취업을 했다고 하던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정신 차리고 자리 잡았으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제대로 인생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 말 하려고 나왔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당신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어. 오늘도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당신 부담될까봐 내가 집에 계시라고 했어. 사과는 받은 걸로 할게요. 당신 어머니도 그러니까 앞으로 찾아오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그 시간들이 잊을 수만 있다면 다 잊고 싶으니까. 저는 홀가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제 정말 끝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정말이지 제 생각을 훨씬 뛰어넘더군요. 여보, 그러지 말고 나한테 기회를 다시 주면 안 될까? 어머니한테는 말 못했지만 나 지금 회사에서 사고 크게 치는 바람에 지방으로 좌천될지도 몰라.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자천되든 갈라서든 그건 당신 사정이죠. 남편은 제 손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건물 관리하는 일은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합쳐서 살자고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재결합이라니 제가 뭐가 아쉬워서 재결합을 하겠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오점이나 다름없는 그런 남자와 말이에요. 만약 제가 건물주가 아니었더라면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런 전 남편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고는 다시 찾아오면 그때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붙잡기 위해 쫓아나왔어요. 길 한가운데에서 저를 붙들고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소리를 질렀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대학 시절에 저였더라면 이런 상황을 못 견디고 전 남편의 손을 잡아주면 알겠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넘기고 싶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도 나이를 먹었고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전 남편이 그러든가 말든가 손을 빼고는 제 갈 길 갔습니다. 그 길로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해달라고 했죠. 그것도 꼭 전 남편이 일하는 회사로 보내달라고 말이에요. 한번 당해봐라 하는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명령서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다시 만나 겪었던 수모와 지금 받은 스트레스에 대한 복수는 꼭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모르고 있던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 방법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물로 제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양손에 뭘 그렇게 가득 사오셨죠. 제가 좋아했던 꽃다발은 물론이고 유명 명품백도 있었어요. 그냥 돌려보낼까 싶었는데 사촌 오빠가 주는 것을 왜 거절하느냐고 받으라고 하더군요. 특히 명품백은 다시 팔면 된다고 꼭 챙겨두라는 말도 했죠.
저는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주는 것은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지만 사촌 오빠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싶어서 포장을 뜯지도 않고 구석에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시어머니께서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가게로 오셨어요. 접근 금지? 네가 뭔데 그런 걸 신청해? 비싼 선물도 잔뜩 받아놓고는 이제 와서 접근 금지라니. 처음부터 받지를 말든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까지 양보했으면 너도 입 다물고 재결합했어야지. 네가 뭔데? 얼마나 잘났다고? 제가 왜요? 왜 재결합을 해요? 그리고 접근 금지 어머니도 신청해드려요? 남의 영업장에 찾아오셔서 이런 행패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아드님이 좋으시면 평생 두 분이서 사시면 되지. 왜 자꾸 찾아오시는데요? 니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데 그걸 회사로 보내가지고 얼마나 곤란한지 네가 알아? 시어머니께서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다 잡아 던지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죠. 가만히 들어보니 결국 지방으로 가게 된 것 같더군요. 이미 전 남편이 친 사고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을 텐데 시어머니께서는 모르고 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사고를 쳐서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조금도 믿지 않으셨죠. 그 사이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오더니 날뛰는 시어머니를 붙들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끌려가시면서도 제게 저주를 퍼붓고 계셨어요.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이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하다고 말하며 변호사가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에 전 남편이 접근 금지를 어기고 찾아와서는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제게 함부로 하던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길 바랐거든요. 단순한 벌금형이라도 말이죠. 저는 오히려 전 남편에게 명령을 어긴 것을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는 말로 쫓아냈습니다. 대꾸도 못하고 도망쳐 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제 행동에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방으로 쫓겨난 것이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 이후로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었어요. 최근 시누이를 길에서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지방에 어떤 섬에 가 있다고 하더군요. 다니던 회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되었다가 거기서도 제대로 일을 못해서 하청업체로 더 밀려났다고 말이죠. 시누이는 저를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기분 좋게 웃으면서 헤어진 저는 이제 두 번 다시 두 사람을 제 인생에서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 시절 기분을 만끽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사촌 오빠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요.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3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딱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그 사람도 그렇고요. 그냥 좋은 친구보다는 조금 더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지내고 싶을 뿐이죠.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저는 지금 딱 좋네요. 앞으로도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